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퀴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퀴즈 링크 제가 올려드렸고요. 슬라이드에서 보셔도 좋고, 5분간 퀴즈 진행한 다음에 7시 5분부터는 공지사항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10분까지 내셔도 됩니다. 제가 7시 2분에 한 번 더 링크 드릴게요.
네, 저희 공지사항 넘어가도록 할게요. 퀴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네, 10분 전까지는 꼭 내주시고요. 오늘 공지사항이 좀 많은데 하나씩 좀 차례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사이먼 3 같은 경우는 네, 지난주에 공개가 됐고요. 다음 주 수요일 11시까지 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이널 프로젝트와 같은 팀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법률 검색 문제입니다. 유사 판례 검색 문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은 저희 1교시에는 박혜승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고요. 2, 3교시는 저희가 자문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처음 좀 5분씩 자문을 진행을 해봤고 너무 짧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상당히 너무 타이트했고 그리고 또 팀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니즈가 어떤 팀은 조금 더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인공지능 쪽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분씩 한 분당 강사 한 분당 5슬롯을 엘로케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아래 링크로 가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링크 지금도 한번 그 이걸로 드릴게요. 잠시만. 제가 그 클래스함에도 공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미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잠시만요. 어, 어디 갔지? 잠시만요. 음, 네, 지금 자, 일단 지금 줌에도 보여드렸고요. 어쨌든 네, 그 필요하신 분들만 네, 받으시면 돼요. 사실 뭐 그 필수는 아니고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서 좀 문제 정의가 좀 더 필요하실 것 같다 하시면 사실 좀 또는 문제는 좀 정의가 됐는데 어떤 방법론, 데이터나 머신러닝적인 방법론에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는 분들은 네, 그 신청을 부탁드리고 당연히 아무래도 일찍 하실수록 좋으시겠죠. 선착순이라서 먼저 일단 지금 몇 팀이 있으신 것 같고 네, 11시 오늘 7시 50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7시 50분 시점에서 저희가 그 픽스하고 오늘 그 8시부터 자문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줌 브레이커 룸을 사용을 할 건데 룸 1이 박혜진 교수님, 룸 2가 저, 그리고 룸 3가 황원석 박사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어, 프로젝트 좀 중요한 하나 그 공지사항이 있는데 사실 그 이번에 좀 저희 원래 최종 발표 날짜였던 12월 8일이 많은 분들이 좀 오시기가 힘들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어요. 특히나 오프라인은 더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제 그 이유가 사실 저희가 그 머신러닝에서 가장 큰 학회인 유립스와 NLP에서 가장 큰 학회 중 하나인 EMNLP가 사실은 이 날짜 둘 다 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이 힘드셔서 저희가 12월 15일 일주일 뒤인 12월 15일 목요일 7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지금 파이널 프로젝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널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어, 그 근데 저녁 시간대여서 문제는 없으실 거 생각을 하고 다만 장소 같은 경우는 아직 미확정이라 이거는 제가 그 장소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발표 방식은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표 방식도 마찬가지로 중간 발표처럼 10분씩 할지 아니면 조금 더 포스터 형태로 할지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이게 10분씩 발표를 하니까 얘기를 해보기도 힘들고 모든 분들이 사실 어떤 한 특정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것보다는 또 심사위원마다
조금씩 관심도 다르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방식을 생각해 봤을 때는 발표보다는 포스트 형태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장소랑 형태는 확정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테고요. 일단 날짜랑 시간만 좀 네, 숙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 발표 영상 같은 경우는 호스트가 변경되면서 그 녹화 영상이 손실돼서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리고 제가 슬리도는 제가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수업 시작하고 나서 네,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답변을 받도록 할게요. 질문 받도록 할게요. 네, 없으시면 일단 슬리도에서 이따가 주셔줬고요. 어, 오늘 수업 일정은 저희 퀴즈 진행했고요. 방금 공지사항 진행을 했고, 저희 40분 동안 법률문서 작성이란 주제로 박혜진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잠시 휴식을 한 뒤에 자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혜진 교수님께 제가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코호스트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성과 관련한 법률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뭐 법률 문서 작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법률 문서 작성과 관련해서 정말 판결문이나 이제 뭐 소송 문서 작성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 지금 저희 수업 진행된 단계나 이런 거를 미루어 봐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판결문을 데이터로 활용하시더라도 그 판결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을 것 같아서, 그 부분보다는 오늘은 변호사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걸테크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첫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변호사 소개 서비스 플랫폼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 법률 판례 검색 서비스도 있고, 또 계약서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법률 문서를 자동 작성해주는 서비스가 뭐 두나페이 미국에 있는 서비스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가장 오래전부터 제공되어 왔던 디지털 포렌식, 디스커버리 툴들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생성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논의를 할 부분은 법률 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입니다. 일단 리걸테크 업체들이 생겨난 지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변호사법 규정이 리걸테크 업체가 생겨날 것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규정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 취급 금지 이런 규정들이 이제 리걸테크 업체 출연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그게 아직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업무 범위를 뭔가 침범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뭐 변호사나 아니면 변호사 이제 단체들이 이와 관련해서 뭔가 징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검찰에 고발을 한다거나 해서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주로 문제가 됐던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었고요. 법률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눈에 띄게 사건화된 것은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률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뭐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붙여놓은 것들은 뭐 다 미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붙여놨는데요. 스마트론은 독일 서비스입니다. 독일 거고요.
나머지는 두나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뭐 리걸줌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마켓로이어도 이런 법률 문서를 어떤 서식, 일정한 법과 관련한 서식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이용자들에 맞게 문서를 작성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변호사를 상대로 한 법률 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도 있습니다. 일단 톰슨 로이터스에서 드래프팅 어시스턴트, 그래서 서면 작성 관련한 서비스, 그리고 계약 작성 관련한 것들도 있고, 넥시스에서도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제 유언 상속과 관련한 특화된 서비스도 있고, 계약과 관련해서 특화된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단 우리나라 법이 저희는 궁금하니까요. 우리나라 법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규정은 변호사법 109조입니다. 요거는 이제 벌칙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1호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변호사가 아니면서 일단은 비변호사의 행위를 규제를 하고 있고요. 금품향은 그 밖에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유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강목의 사건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나열을 하고 있고, 법률 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에 법률 사무를 취급한 자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주체이고요. 비변호사가 돈을 받고 유상으로 어떤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 이러면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가 이제 뭐 법률 문서 작성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변호사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소장 계약서 등 법률 문서를 유상으로 작성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이 이제 기존에 있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리걸테크 업체의 법률 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가 과연 변호사법 위반이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업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리걸테크 업체가 변호사를 상대로 법률 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까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봤던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변호사 로펌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법률 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리걸테크 업체가 일반 소비자에게 법률 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일 텐데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는 리걸테크 업체가 변호사를 고객으로 하는 경우는, 일단 법률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리걸테크 업체는 변호사를 도와주는 위치에 있다. 뭐 이행 보조자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와주는 위치에 있을 뿐이어서 비변호사가 법률 사무를 직접 취급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변호사나 로펌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건 아까 저희가 조항에서 봤듯이 주체가 비변호사여야 되는데, 이건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109조 1항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리걸테크 업체가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테크 업체 서비스들이 변호사를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가 좀 많았던 것도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신 조항에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기 보면 법률 사무를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강목의 사건에 관하여 라고 해서 그 뒤에 이게 이제 목이라고 해서 작은 단위인데요. 가나 다라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송사건, 행정사건, 수사사건, 조사사건 뭐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법률 사건에 관해서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경우에는 처벌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법률 사무는 무엇이고 법률 사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전에 여러 가지를 나열하다가 마지막에 그 밖에 법률 사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도 가나다라 여러 가지를 나열하다가 그 밖에 법률 사건 이렇게 되어 있죠.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인지가 물론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법률 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법률 분쟁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법률 사무라 하면 어떤 일의 뭔가 양태, 일의 태양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일인지. 그런데 약간 개념적으로 구분은 되지만 지금 조항의 구성으로 보았을 때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그렇게 큰 실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109조 변호사법 109조 위반이 되려면 법률 관계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분쟁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성이 있어야 하는지, 그 법률 사건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인지, 이렇게 본다면 아까 본 그 변호사법 위반 109조의 적용 범위를 조금 더 좁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여기서 기타 일반의 법률 사건이라고 함은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관해서 다툼 의문이 있거나, 이건 이제 어떤 분쟁을 전제로 한 표현이긴 합니다. 새로운 권리 의무 관계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하고, 기타 법률 사무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히 이 법률 사무에 관한 정의를 보면 법률상의 효과를 명확화하는 것도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굳이 어떤 분쟁을 전제로 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넓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 뒤에 판시 내용에서도 이런 경우는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라고 설시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 저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면 이제 뭐 많이 본 분들이야 쉽게 알겠지만 이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것을 분석해서 권리를 분석해서 알려주는 그런 업무는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등기부를 열심히 찾아서 뭐가 적혀 있는지, 가압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법률 사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대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굳이 어떤 구체적인 법적 분쟁을 전제로 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옮겨 적는 그런 사실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조항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이렇게 마목까지 나눠져 있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문서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가나다라 소송사건, 행정사건, 수사사건, 조사사건 이런 것들에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지급명령, 행정심판청구서,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형사사건이라면 고소장, 이런 서면들이 여기에 다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이것은 약간 이제 구체적인 분쟁성이 있는 다툼에 관련한 내용 증명, 분쟁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합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계약서, 위임장, 법인 설립 신고서, 이런 것들은 그 밖에 법률 사무, 가장 넓은 범주인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서면이 서면을 작성하는 법률문서 작성 업무가 여기에 다 포괄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법률문서 자동 작성이 법률 사무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건한때는 얘가 이르냐에 대해서는 아직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거는 대한변협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질의의 신사항입니다. 이것은 유권 해석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이 변호사를 징계하거나 등록을 받고 그리고 겸직 허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협회의 입장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률 서면 이제 자동 작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오래전에 나와 있던 거긴 하지만 이제 법률 문서 양식을 판매하는 것이 법률 사무에 법률 업무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법률 서적이나 법률 상식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고 뭐 볼 수 있도록 대여하는 것이나 아니면 소송에 필요한 서식을 대량으로 인쇄해서 판매하는 것, 그리고 이런 서식들을 디스켓이나 CD에 저장해서 판매하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협회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법이 분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서적 대여, 서식 판매는 변호사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자적 서식 판매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금 더 이와는 변형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변호사들로부터 소송 양식의 샘플을 제공을 받아서 고객들한테 그걸 이용하게 하고 비용을 받아 변호사들에게 저작권료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하는 것은 괜찮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여기서는 그 소송 양식 샘플이 얼마나 자세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건 유형별로 상당히 자세한 내용까지 기재된 샘플이 제공된다면 그건 법률관계 문서 작성이나 뭐 그 밖에 법률 사무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들어간 양식이라면 법률 사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뒤에 보면 이제 그 대가를 일부를 저작권료의 명목으로 일부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또 이제 뭐 법률 상담, 뭐 알선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해당되어서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양식의 판매가 무조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뭔가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변호사법 위반이 될 여지도 있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법률문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과 관련한 질의 회신을 검색을 해보면 2010년 이후로 이렇게 3건이 검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례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거긴 한데, 특정 회사가 온라인상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법률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 궁금한 사항은 특정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변호사인 경우, 변호사가 대표인 회사라면 또 변호사법 위반 이슈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은 특정 주식회사, 뭐 리걸테크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특정 주식회사가 온라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법률문서 자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에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변호사법 109조 1호 위반에 해당한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이런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서 뭔가 고객을 유치하거나 광고 소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34조의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그리고 변호사법 23조나 변호사 광고 규정상에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광고, 여기서 이제 주식회사의 서비스 이용료가
여러분들이 변호사에게 가는 경우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런 광고 문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광고가 들어갔을 때는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광고 금지 규정까지 위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세하게 구별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문서 자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109조 1호 위반이다. 비변호사가 특정 주식회사가 제공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질의는 그것도 궁금할 만한 내용인데요. 변호사가 비변호사인 프로그램 개발자들과 함께 이런 자동 법률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료 서비스로 제공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수익 분배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도 되는지, 이런 등등의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회신을 했냐면, 아까 뭐 본 것처럼 자동 법률문서 작성이 법률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변호사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에 해당해서 이제 109조 위반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경우에 변호사와 비변호사가 보수기타 이익을 분배하는 어떠한 형태의 약정이나 급여도 변호사법 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및 109조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률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이것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제공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질문들,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 주주가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일단은 주식회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 유한 법무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주식회사는 이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하나가 남았죠. 여기 보면 이거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이런 자동으로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속 변호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법무법인이 주체가 되어서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서식을 제공하고 문서를 제공하고 유료 서비스로 법률 상담도 그 소속 변호사가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변호사, 법무법인, 그리고 뭐 법무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것 또는 완성된 법률 문서를 제공하면서 상담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뭐 유의해야 할 것은 그 소속 변호사가 자신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변호사법 52조에서 이렇게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있을 때는 그 법무법인의 이제 업무가 되어야지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변호사법 52조 규정이 있는데 개인의 계산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채로운 케이스를 이렇게 질의를 해서 회신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입장들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법률문서 양식을 단순 판매하는 것은 일반 회사도 할 수 있지만 아까 본 것처럼 그 양식에 뭐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거나 양식을 제공하면서 변호사를 알선 소개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대한변협에서 법률사무로 보고 있고, 변호사가 아닌 일반 회사, 리걸테크 업체가 이것을 직접 소비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가 그런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거나 임원이 되거나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그것을 광고하는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질의회실 사항을 살펴보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이제 사건화되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예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든 법률문서 작성 서비스가 다 법률사무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전미 변호사협회의 모델 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이와 관련한 사건들이 조금씩 있었는데요. 간단히만 살펴보면 또 오래전 사건입니다만 1960년대에 이제 뉴욕 카운티 로이어스 어소시에이션과 이제 데이시라는 사람 사이의 사건인데 이 사람이 상속유언 법률 전문가라고 하면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유언장 등의 서식과 설명이 포함된 서적을 판매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법률사무 취급이냐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항소심에서는 결국 법률사무 취급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을 대리하거나 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법률사무의 핵심인데 이거는 책에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적어서 일반에게 판매했을 뿐 개개인적으로 어떤 그 구체적인 조언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접촉이 없었으므로 법률사무의 취급을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다는 것이 법률사무의 핵심이다. 이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또 한참 뒤에 사건입니다만 여기서는 법률 서류 양식을 부동산 계약, 고용 계약 등 여러 가지 100여 개의 법률 서류 양식을 CD롬에 담아서 판매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CD롬에 양식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어서 이 소프트웨어에 단답식 질문에 답변을 넣으면 이제 적절한 양식의 빈칸이 이렇게 채워지면서 거기에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법률 서류를 최종적으로 완성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이제 변호사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라고 1심에서 판단이 나왔었는데 중간에 이제 이 해당 업체에서 로비를 통해서 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이제 판매하는 것은 변호사의 조언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한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조항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따라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일단 변호사의 조언을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입법이 이루어졌었고 그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넘어가면 근데 가장 최근에는 저희가 앞서 봤던 리걸줌에 관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리걸줌이 이제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주에서 이거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이다 이런 의견도 내고 소송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리걸줌은 이런 소송들을 다 하나하나 화해로 종결을 하면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리걸줌이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특별 심판관이 권고 의견을 내서 이제 구체적인 그 조건들이 드러나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요구한 것들을 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대해서는 그 주의 변호사가 검토를 하게 할 것. 그리고 입력한 내용,
빈칸에 입력했을 때 그것이 소송 서면에, 소송 양식에 아니면 법률 서면에 반영이 된다면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지 리걸줌이 그것을 수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런 진술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비변호사의 법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제 논거로 든 것이 양식을 선택하는 주체도 이용자고 그것을 채우는 것도 이용자고 입력한 문구를 그대로 반영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판단이나 재량이 행사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ABA 전미 변호사협회에서 가이드라인도 발행하기도 했었고요. 일단 독일에서 있었던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을 해드리면 스마트로라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일반 소비자에게 법률 문서를 자동 작성해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게 법률 사무에 해당하는지가 이제 문제가 돼서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작년 9월에 최종 판결이 내려졌는데 여기서는 일단 법률 사무가 아니다 이 사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이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집어넣어서 이 추상적인 서비스를 개별 사건으로 적용시킨 것이 이용자가 스스로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어떤 개별 사건에 맞는 서식을 작성해 준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스스로 한 것이고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이 질문 답변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입력을 하면 기계적으로 그것을 텍스트 모듈과 결합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 사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뭔가 공통적인 논리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외국의 논리들에 비추어서 저희가 법률문서 자동 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추상적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어떤 법적인 추론이나 평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계적으로 빈칸을 채우면 그것이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최종적인 서면에 최종적인 문서에 반영되는 것은 법률사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그래서 이제 수정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용자가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게 했는가가 또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효용, 이 커지려면 이 법률 문서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고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건화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결정이 난 예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야기한 예도 서비스의 예들도 상당히 기초적인 그러니까 어떤 인공지능이 고도화된 그런 기술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자연어로 이제 내 상황을 마음대로 이렇게 적어서 넣었을 때 필요한 양식을 추천하고 그 추천된 양식에 맞게 나의 상황을 적용해서 서면을 작성해주는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전제로 한 분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빈칸을 채우면 그게 반영되는 그런 것들을 주로 지금까지 이렇게 전제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계적인 그런 서비스가 법률 사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서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런 고도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어떻게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가를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효용을 가져다 주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결국은 입법으로 접근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지금 제가 오늘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와 관련된 법안은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시간이 오바됐는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실 저희가 지금 특별한 질문은 없네요. 네, 좋습니다. 혹시 오늘 수업이나 아니면 아까 공지사항에 대한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지금 슬리도 통해서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 저희가 일단은 잠시만요. 일단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그거는 교수님과 황원석 박사님께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가 1팀과 두 번째 슬롯까지만 지금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네, 혹시나 아직 신청을 안 해주신 분이 계시면은 지금 바로 해주시고요. 네, 없으시면은 네, 아마 좀 일찍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네. 그러면은 저희 잠시 잠깐만요. 특별하게 질문이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하고 제가 그 방을 3개를 만들게요. 그래서 첫 번째 방은 박혜진 교수님이 가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방은 세 번째 방은 네, 황원석 박사님 가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각각 슬롯 1과 2에서 네, 한 팀씩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휴식 후에 8시에 네, 잠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오늘 네, 잠을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퇴장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방을 어떻게 만들더라 이게? 브레이크아웃을? 네. 알겠다. 네. 3개를 만들게요. 네, 방 3개를 만들었고요. 네,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박혜진 교수님, 황원수 박사님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도 룸2에 들어가 있을게요. 일단 아직은 말고, 네, 이따 시작할 때 20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휴식하시고 20시에 다시 뵐게요.